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장문 10세 가지야이까 자왈 은인어 하래하니 소손이걸 가지야라. 주인어 하래하니 소손이걸 가지야니라. 기호 계주자면 수백세라도 가지야니라. 네. 자장이 물었습니다. 자장이라는 제자는 좀 욕심이 좀 많고 그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벼슬 하는 방법을 묻고 싶습니다. 이게 자장이죠.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이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0세 가지야. 10세라는 것은 대개 1세를 30년 보는 경우도 있고 또 1세를 한 왕조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대에 뭐 조선시대 전체 이런 걸 1세 이렇게. 그러면 10 왕조를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30년으로 치면 뭐 한 300년 이렇게 되는데 한 왕조로 보는 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왕조가 계속 바뀌는데 30번 바뀐 그 긴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자장은 왜 이런 걸 물었을까요? 사람들이 제일 겁내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사람 중에 예언가가 있습니다. 앞일을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신통한 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자장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미래를 환히 꿰뚫어 보고 싶은 초능력을 갖고 싶은데 그 방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노자에도 미래를 알고 싶은 것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완전히 없으면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현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조차도 욕심이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자장은 그런 초능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공자가 그 마음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 공자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미래를 그렇게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원리대로, 이치대로 설명을 해줍니다. 지난번에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옛 역사의 흐름을 알면 미래도 그 흐름으로 가니까, 그래서 그 흐름의 법칙을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런 그 학문적인 원리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문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알아라. 그것이 중요하지. 그냥 미래를 초능력을 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부리지 않는 게 좋겠다. 공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은인의 하래, 은나라는 하나라의 예라는 건 문물, 제도, 예법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인했다는 건 그걸 토대로 하고 손익한 바를 알 수 있다. 들 건 들고 보탤 건 보태고. 그래서 그 중국의 역사를 하은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이전에 요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순 하은주 이렇게요. 그래서 그 요순 하은주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이렇게 중국 그 과거의 역사를 그렇게 정리를 하고 그거를 확정적으로 이제 역사를 설명한 사람이 사마천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라하고 은나라는 민족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중국을 이렇게 남북으로 선을 그어서 양분을 하면요. 서부족 사람, 동부족 사람 이렇게 나뉘는데 완전히 민족이 다릅니다. 혈통도 다르고. 그래서 이 동부족, 중국 동부족은 동이족입니다. 이 한국하고 혈통이 통합니다. 그리고 서부족은 그 중국 서쪽에 있는 부족들인데 아마 그 이 문화, 정서 이런 거는 동남아하고 좀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이 있는데요. 이 서쪽에는 그 물을 숭상하고요. 신이 용입니다. 용. 그런데 이 동쪽에는 그 나무를 숭상하고요. 신이 새입니다. 새. 그래서 왜 그렇게 돼 있느냐. 이 서쪽으로 가면 이 땅을 중시하고 힘을 중시합니다. 이 가치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물이라는 게 이 땅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을 중시하고 또 물에서 사는 것이 용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동쪽은 그 하늘을 숭상합니다. 땅이 아니고요. 하늘을 숭상하니까 하늘은 나무를 타고 저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새가 전하러 내려온다. 그래서 나무에 앉아서 이제 새가 앉는다. 그래서 나무를 숭상하고 새를 신목으로 받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당산이라는 데 가면 나무가 있고요. 그 솥대라고 하는 것이 나무에 새를 이렇게 거기에 앉혀놨습니다. 이것이 동서의 차이인데, 그래서 왜 여기는 물을 중시하고 용을 신으로 삼았을까? 우연히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텔레비를 보니까 태국에 뱀이 잡혔는데요. 딱 보니까 용이에요. 머리도 용이고 발레개가 있고 도마뱀처럼 발레개가 있고요. 머리는 용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남아에서 이렇게 문화가 연결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그 원주민이 옛날에 그 동남아 쪽 연결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도 운남성 그쪽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그 희한한 뱀, 그것을 아마 용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반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로 다른 민족의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데 이쪽 사람은 여기에 오고 이쪽 사람은 여기에 온다고요. 그러면 만납니다. 서로.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나면요, 싸우게 됩니다. 왜 싸우냐 하면 서로 다르니까요. 같으면 오해할 일이 없는데 다르면요,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은 틀렸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방식은 내가 보니까 틀린 방식이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시비 걸고 싸우죠. 제가 일본에 가서 너무 다르니까 당황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싸울 수도 있고 또 많이 싸웁니다. 처음 가면요. 한날은 기숙사에 있는데 두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녁 때. 야, 술 한잔 하자. 이렇게 이제 좀 말도 잘 못하고 그때 뭐 필담해야 될 수준이고 이런데요. 그래서 그냥 밥 먹으러 이제 술 한잔 하러 갔죠. 그 기숙사 옆에. 그래서 이제 그거는 되게 술 사주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갑이고 뭐고 안 갖고 갔는데 한두 시간 필담 해가면서 이제 술을 먹었어요. 끝날 때 되더니 카운터 사람을 부르더니 메모지를 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3분의 1로 곱하기 하는 거예요. 보니까 3분의 1씩 나누기 하는 거예요. 되게 당황을 했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건 싸움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 당황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돈 빌려달라고 하고 그 다음날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식이 다릅니다. 상식이. 그럼 여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죠.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 혼란을 이제 그 혼란이 잘못되면 아주 난장판이 되기도 하는데 그 혼란이 그 수습되는 방법은 이쪽 방식을 따르든지 이쪽 방식을 따르든지 한쪽이 양보하고 그쪽으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이쪽 사람들한테도 장점, 단점이 있고 이 사람들한테도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사상을 합해가지고 장점끼리 결합하는 거, 그게 최고죠. 그걸 이제 장점끼리 융합을 하는 겁니다. 그걸 해낸 사람이 요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요임금 사상은 이 사람들도 좋아하고 이 사람들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혼란을 극복한 가장 위대한 사상가가 된 거죠. 그런데 요임금의 나라는 우리는 전체가 요임금의 나라인 줄 아는데 굉장히 작은 나라입니다. 여기에 살고 있는요. 그런데 이 천하가 요임금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자가 이렇게 요임금에 대해서만 설명을 했고 또 사마천이 요임금이 전체인 것처럼 잘못 설명이 돼 있어 가지고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아주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임금이 두 나라의 두 사람들의 그 장점을 어떻게 융합을 했느냐. 이 사람들은 하늘을 중요시하고요. 마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중에 한마음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서부 사람들은 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몸을 더 챙깁니다. 몸을 챙기면 이제 예의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따집니다. 왜냐? 몸 챙기면 몸끼리 부딪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의범절이나 법칙이나 규칙 같은 걸 만들어서 지키도록 이렇게 이제 잘 깨우치고 이러죠.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냐? 한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쪽 동쪽 사람은 예의를 조금 안 지켜도 인간이 되면 됐다. 이게 굉장히 강력합니다. 양심이 있으면 그건 된 거다. 여기서는요, 양심의 개념이 없습니다. 외형만 따집니다. 그래서 외형을 봐서 사람 그 교양이 있고 예절 바르다. 그러면 그건 된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합치는데 한 마음을 가지고 예의를 지키는 게 최고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의를 지킨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거 챙기는 게 더 중요하냐? 이거 챙기는 게 더 중요하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거 챙긴 사람은 이거 하는 건 쉽습니다. 근데 예의를 지킨 사람이 한 마음 챙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임금은 이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요임금의 후계자는 누가 돼야 되느냐? 동족 사람이 돼야죠. 이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데 대개 이제 요임금 때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세상 전부가 한 가족처럼 모두가 남이 없이 다 그냥 우린 다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최고다. 그거는 한마음일 때 가능한 거거든요. 한마음일 때. 그래서 요임금이 제일 시대에 제일 바람직하게 생각했던 사회가 대동사회라는 겁니다. 대동사회. 이 대동사회가 크게 보면 다 하나다. 우리 다 하나야. 우리 남이 없어. 라고 하는 그런 사회가 이제 대동사회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대동사회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홍익인간입니다. 예, 홍익인간. 그래서 그것이 요순 이래로 유학을 하는 사람들의 그 목표입니다. 이 사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동사회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산주의 바람이 확 일어났습니다. 그 일제 때, 또 그 광복 초기에 유학자, 선비들, 유림들이 공산주의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느냐? 공산주의 이론을 보니까요. 공산 모두가 재산을 다 함께 니꺼내거 없이 그리고 모두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 세상이 그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자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이 언론 보니까. 그래서 유학하는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북한 간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유학자들이 구한말에 유학이 굉장히 부패하고 당관 싸움 하니까요. 초기에는 기독교로 또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하게 서양에서 선교사가 와가지고 만든 기독교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일어난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서삼경 공부하던 사람들이 천주실이라는 그 천주교 그 교재를 읽어보니까 하느님 사상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교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교인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유림들이 이제 처음에 초기에는 교회로 많이 몰려갔고 그 다음은 공산주의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공산주의에 약간 연관됐다고 다 이렇게 그거를 이렇게 몰지 말고 잘 따져보고 또 용납할 건 하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집안에 그 독립운동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초기 국무령을 했던 그 석주 이상용 그 선생이죠. 안동 분인데요. 그 어마어마한 그 부잣집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독립운동에 투입을 했는데 그 이상용 선생은 좌우를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하려고 했는데 그 조카들 여러 독립운동 하다가 여러 죽었는데요. 좀 사회주의자하고 좀 많이 연관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거기가 독립운동의 발상지여야 하는데 조금 묻혔죠. 그런 게 있는데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 공산주의하고 이 대동사회하고 유사성 때문에 많이 거기에 동조를 했었죠. 그런데 차이는 뭐냐면 공산주의자는 그 바탕에 욕심이 깔려 있고요. 대동사회의 바탕에는 한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걸 놓쳤던 거죠. 그런데 한마음으로 예의를 갖추는 거 이게 최고의 인간형인데 이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동의 특징이라는 건 우리가 다 하나다 이거죠. 우리가 다 하나가 되면 내가 왕이다 라고 할 때 내 아들이 왕 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다 하나면 전체 중에서 적임자가 왕이 돼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 요임금이 보니까 전체 사람들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그걸 찾기 시작하는데요. 기준이 뭐냐? 한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을 찾아내야 되는데 한 마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냐? 효자입니다. 예. 그래서 확실한 효자를 찾으면 그 사람은 확실히 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효자를 찾았는데 그 효자는 참 많은데요. 굉장히 안 좋은 부모 밑에서도 효자다. 그건 정말 효자죠. 바로 순임금이었습니다. 순은 저 산동반도 바로 동이족입니다. 산동반도에 살면서 그 아버지가 막 죽이려고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거기서 효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다 감화시키고 뭐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순임금이 이제 요임금 후계자가 돼서 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요 임금이 여기 있으면 순임금은 이게 동쪽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요 임금은 중용인데 순임금은 조금 마음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동쪽 사람이니까. 그러면 중용의 조화를 이어가려면 그 다음 임금은 누가 돼야 되느냐? 서쪽 사람이 되는 게 낫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요 서쪽 사람이 됩니다. 이 서쪽 사람이 우입니다. 우. 예. 우. 그래서 요순, 우 3대가 이제 대동시대라고 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우임금이 자기 후계자를 동쪽 사람한테 넘겨야 되는데 자기 아들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대동사회가 깨진다고요. 대동사회는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 북한도 처음에는 이상사회를 목표로 했습니다.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러면 김일성 다음에 누가 대표가 돼야 되냐? 아들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게 그 북한의 공산사회의 그 기본 원리입니다. 근데 아들이 돼버렸거든요. 거기서 깨진 겁니다, 이미. 근데 어떻게 설명하느냐? 아들한테 넘겨줄 생각이 없었고, 최고 인물을, 적임자를 찾았더니 우연일치로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미 그 철학은 끝난 철학입니다. 그리고 주체사상이 그 체제를 유지하는 기본 철학인데 자꾸 남한테 좀 손을 내밀지 않습니까? 그럼 주체사상도 끝났고 이론적으로도 끝났고, 그래서 그 나라 국가 경영 철학이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떠받치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쭉 내려가다 보면 너무나 서구 중심으로 돼버리죠. 그러면 누가 제일 불만이냐? 동쪽 사람이 불만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불만 세력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리더가 나옵니다. 그 리더가 당이라는 임금인데 이 당이 동이족입니다. 그래서 당이 요 우가 세운 나라는 하나라라고 하고요. 또 당이 이제 하나라 마지막 임금 거리라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고 나라를 이제 이었는데 그것이 은입니다. 은. 그런데 여기서 하와 은은 같은 민족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민족이라고요. 그리고 하도 은도 전체를 관리한 게 아니고 그것도 작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게 철학이 거기서 중심이 돼 있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대에는 이게 중국의 하은주 그러면 중국 고대 나라 이러는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은나라도 자꾸 이제 아들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쪽이 또 불만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쪽에 불만의 세력이 이쪽에 마지막 임금 주를 죽이고 이제 그 세운 나라가 주나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 하은주 이렇게 가면서 하나라에서 은나라로 갈 때 은나라가 새로운 걸 모두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라의 거를 이어갑니다. 과거에 내려오던 거를 발판으로 해서 그걸 이어받아야지 그거 다 무시하고 새로운 걸 한다. 이거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동차를 만든다. 공장을 차려가지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자동차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온 자동차를 쭉 정리를 해가지고 그 발전한 거를 다 보고 최고로 잘된 자동차를 갖고 와서 그 자동차의 문제점이 뭔가를 보고 그거를 보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하나라에서 해오던 것을 은나라가 이어받아 가지고 거기에 문제점이 뭐냐? 그 문제점은 드러내야죠. 드러내고 좋은 점은 뭐냐? 그거는 이제 계속 이어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더 좋은 제도가 나오죠. 그걸 한 것이 이제 주나라입니다. 참 하나라에서 제도를 손익한 게 은나라고요. 그 다음에 주나라는 또 은나라에 해오던 거를 다 그거를 정리해보고 잘못된 거는 들고 괜찮은 건 더
그걸 강화시켜 가지고 또 나라를 이어갑니다. 이런 그 발전의 법칙을 과거의 역사 흐름에서 찾아내라 이거죠. 그러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갑자기 그 초능력을 가지고 뭐 2000년 후에 보인다. 이런 걸 하지 말고 역사 흐름에 그런 이치를 터득을 해서 미래를 예측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자장을 깨우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주나라 때인데 그 누군가가 주나라를 간다면 또 어떻게 이어갈까? 주나라에 잘못된 건 또 들고 잘된 거는 또 그걸 강화시켜서 그 다음 나라가 되고 또 그 다음 나라는 또 그렇게 가고 또 그렇게 가고 이렇게 쭉 이어갈 거다. 그래서 그 수백세 그 원리를 안다면 비록 100세를 가더라도 난 알 수 있다. 너도 그런 공부를 해라. 이걸 주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거에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과거의 것이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과거에 어떻게 인류가 이렇게 개성 발전되어 왔느냐 그 법칙을 알고 흐름을 알고 싶은 거죠. 왜? 그래야 미래를 아니까. 미래를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적응하면서 발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은주를 3대라고 합니다. 3대 하은주를요. 그래서 요순 그 다음에 3대 이렇게 되는데 3대가 지나고 그 주나라 말기에 너무나 혼란기가 옵니다. 그거를 이제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순 시대, 요 3대는 소강 시대. 조금은 편안했다. 최악은 아니다. 그 다음에 춘추 전국은 최악의 혼란기다. 그래서 대동, 소강, 춘추 전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자장에게 공자가 깨우치는 방법을 여기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 문제가 약간 언급이 됐는데요. 한번 읽어보죠. 자왈 비기귀 제지는 첨야요 견이 부리는 무용냐니라. 예. 그 옛날 사람들 중에 요새도 그 종교를 이제 가지는 사람 중에 복 받기 위해서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걸 구복신앙이라 그러죠. 구복신앙, 기복신앙 그러는데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요. 보니까 제가 공원을 이렇게 걷는데 앞에 한 70쯤 된 할머니들이 나 교회 나간다 이래요. 왜? 죽어서 천국 가야지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다 기복적인 그런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옛날에는 그 복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제사였습니다. 제사를 잘 모셔라. 그러면 복 받는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사람들한테 이제 자손들, 손자들한테 제사 지내라 그러면 이제 안 지내는 경우가 자꾸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내게 하려고 사탕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복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이제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일본에도 구마자와 반잔이라는 상당히 유명한 에도 시대 때 학자인데요. 그 효도를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 받으려고 효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남자가 자기 어머니한테 지극정성으로 이제 효도를 하는 거예요. 야, 우리 가난한 집에 내한테 이렇게 잘하면 되냐? 하지 마라, 제발. 어머니는 모르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복 받으려고 그러는데 가만히 제가 드리는 대로 드세요. 그거 복 받는 방식입니다. 아,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가만 계셨다. 뭐 이러는데요. 그러니까 효도해라 이것도 안 들으니까
그러면 복 받는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귀신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복 받으려고요. 서로 이제 귀신 섬기는 일이 생깁니다. 사촌한테 네 제사 지내기 싫지? 예. 삼촌 내가 지내주마.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럼 이제 복 받으려고. 그래서 자기 귀신이 아닌데, 예. 자기 귀신이라는 건 자기 할아버지, 자기의 부모, 뭐 이런 자기 대의 귀신이 자기 귀신인데요. 자기 귀신이 아닌데 제사 지내는 거. 그건 아첨하는 거다. 잘 보이려고요. 귀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내가 복 좀 받으려고. 그래서 그런 걸 깨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오늘날 말로 하면 복 받으려고 교회 가서 빈다. 뭐 이런 건 다 아첨이다. 이런 말하고 통할 수 있죠. 그게 좀, 절 같은데 제가 절에 한 몇 달 있어 보니까 그 올가미 쳐가지고 짐승 잡는 사람이 이거 부처님한테 빌더라고요. 그건 좀 이상하죠. 약간 그런 거 다 복 받으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됐다고 깨우치는 말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견이불이 의로운 걸 보고 하지 않으면 그것은 용기가 없는 거다. 용기가 없는 거다. 용기라는 것도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용기. 좀 체질적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용기 같은 거. 그런데 뭐, 자기의 목숨에 대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없을 때 그런 게 나오는 건데, 그런 거 아니어도 용감한 사람은 따로 타고나는 것 같아. 길 가다가도 뭐 잘못된 거 보면 막 과감히 이렇게 가서. 저는 반성을 해보면 용기는 좀 덜 타고난 것 같아요. 무서움이 많고. 독립운동은 하라면 하겠는데, 뭡니까. 심하게 고문하는 건 그건 무서워요. 그거는 막 그 손을 뽑고 이러면 그건 못 견딜 것 같아요. 그런 거 겁이 안 나야 되는데, 그걸 체질적으로 이렇게, 그런 용기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의로운 걸 보고 하지 않는 건 용기가 없는 거다. 위정편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8일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 일자 8일, 요 일자는 다른 데서 거의 안 쓰더라고요. 저도 다른 데서는 읽은 경우 얘가 거의 없습니다. 8일.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팔수라고 많이 읽어요. 팔수. 숫자 비슷해가지고요. 그래서 노는 엉터리로 읽은 사람을 공치장 팔수편 읽었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공야장이 나오는데요. 공야장. 이걸 공치장으로 읽어가지고 공치장 팔수편 읽었다고 그 시원찮게 공부한 사람을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8일편을 팔수편이라고 잘못 읽을 수가 있는데 8일입니다. 1. 예. 8일. 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자위 계시하시되 8일로 무어정하니 시가있냐면 쑥불가있냐리요. 예. 8일. 공자가 요 위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 하나는 애게라는 뜻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일컫다. 예, 일컫다. 이런 뜻이 있는데요. 여기 왈이 있으면 애게가 됩니다. 공자가 계시에게 말했다. 요거는 이제 요 뒤에 왈자가 오면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공자가 계시를 평가하셨다. 예. 일컬었다. 이렇게 됩니다. 계시. 노나라의 대부입니다. 개환자라고 해요. 세력자입니다. 노나라의 대부니까 노나라가 하나의 나라로 치면 계시는 도지사쯤 됩니다. 공자가 계시를 일컬으셨다. 8일로 요 일자는 줄이라는 뜻입니다. 8줄로 뜰에서
춤을 추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8일무라고 있습니다. 8일무. 8줄로 서서 한 줄, 8명이 섭니다. 이게 8줄이니까 8, 8이 64 이렇게 64명이 이렇게 줄 서서 추는 춤입니다. 8일무. 이거는 천자가 자기 행사 때 마당에서 추는 방식입니다. 제후는 6일무입니다. 662 36, 36명. 대부는 4일무입니다. 44 16, 16명이요. 그런데 계시는 대부니까 16명이 4일무를 해야 되는데 자기 뜰에서 8일무를 춤추게 한 겁니다. 자기 뭐 생일이나 뭐 이런 잔치 때 8일무를 추라.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황제 기분을 내고 있는 거죠. 황제 기분을 내는 겁니다. 왜 황제 기분을 낼까? 마음에서는 이미 황제로 착각을 할 정도로 자기가 황제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죠. 그거는 일종의 그 마음속에서 이 역적을 일으킨 겁니다. 쿠데타를 한 겁니다. 여건이 안 돼서 가만히 있을 뿐이지 여건만 되면 바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는 것이 이 행동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사장실에 갔는데 사장님 안 계시네. 앉았다. 그럼 벌써 마음속에 내가 빨리 사장 돼야지. 그것은 현재 사장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서 이미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뭐 앉아보면 어때? 이제 근데 거기에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런 마음이 들었구나. 이렇게. 시가 있냐? 이것을 차마 한다면, 그건 차마 못할 짓인데, 그것을 해낸다면, 무엇인들 차마 해내지 못하겠냐? 무슨 짓이라도 한다. 그 사람은요. 그러니까 요 한 가지 행동에서 마음을 공자한테 들킨 겁니다. 이 8일무는 우리나라에서 성균관에 공자에게 석전할 때 8일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묘제례 때 8일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고려 때까지는 우리가 제후가 아니고 황제입니다, 우리는. 근데 조선시대는 이제 제후국으로 이제 중국한테 가서 사정 해가지고 제후국 형태를 갖추었죠. 그래서 6일무를 해야 되는데 왜 종묘에서 지금 8일무냐? 고종 임금이 황제로 등극했거든요. 황제 자리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8일무고 성균관에서는 왜 8일무냐? 한나라 때, 당나라 때 공자를 황제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8일무를 합니다. 한번 보시면, 한번 우리가 구경하면 좋은데, 8줄을 서가지고요. 추면 뭐, 이렇게 화려하게 몸 동작이 있어야 되는데 조용합니다. 화려한 동작이 아니고요. 이렇게 줄을 서가지고, 뭐 이러고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고, 뭐 이러고, 이렇게 합니다. 거기 이제 음악도 반주가 되는데, 음악도요. 이 리듬이 화려하지 않습니다. 잔잔합니다. 예. 띠리리 이러고요. 똥똥 뭐 이러고. 이 뭐 졸리는 음악이고 졸리는 춤이고요. 뭐 이렇다고요. 근데 그거를 잘 음미해 보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은 그거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떤 게 특히 있냐면 울분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왜 울분이 많으냐 하면 제일 쉽게 말하면 인내천 사상이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인내천, 내가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는 왕자로 나타나고요. 여자는 공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자분을 보고 아줌마 이러면 열받는 거죠. 저 사람이 성질이 납니다. 왜? 공주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 그러면 성질 나죠. 그래서 사모님 이래야 된다고요.
근데 도처에서 아줌마 소리 하잖아요. 울분이 꽉 차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한입니다. 한. 그래서 이 한을 풀어야 됩니다. 이 한을 푸는 것이 예술에 나타나는데요. 한풀이 음악, 한풀이 무용, 한풀이 무슨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요.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요. 꽹가리를 치는데 정신없이 치고요. 또 술을 또 한풀이 술이 있습니다. 그냥 폭탄주 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고 그러다가 하는데 그걸 이제 깨면은 헛일이고 하니까 이제 예술로 승화를 시키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왜 한이 생기느냐? 잎들이 말이죠. 잎이면은 내가 원래부터 잎이야 그러면 한이 안 생기는데 이게 뿌리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뿌리는 이게 전체입니다. 전체. 이 잎들에게는 뿌리가 전체고 이것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본질은 하늘인데 지금은 하늘 대접을 못 받고 있고 내가 하늘 같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한이죠. 그래서 한을 푸는 예술이 어떤 예술이냐면 여기는 하나니까요. 하나를 향해 갑니다. 하나를. 그래서 그림을 그려도 색깔 하나 갖고 그립니다. 사군자 이런 거 보면 금은 먹 하나 가지고 다 그리고요. 도자기를 구워도 그 흰색 하나만 가지고 청색 하나만 가지고 흑색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하나를 추구하는 그 다음에 또 하늘을 추구하는 그런 또 문화가 있습니다. 하늘을 추구하는 요렇게 돼 있는데요. 요 선을 따라가면 하늘로 갑니다. 버선코도요. 버선코도 여기 하늘로 갑니다. 이런 그 문화가 있죠. 하나를 추구하는. 그래서 하나를 추구하다 보면 남남일 때는 서로 싸우고 말이죠. 내가 좀 손해보면 성질내고 이러는데 요 가지가 이렇게 나는데 여기까지 가면 손해봐도 성질이 안 납니다. 웃고 있고 이러죠. 성질, 그 바보 같아요. 사람이. 그 바보 얼굴 이런 게 나오죠. 근데 좀 더 내려가면 뭐 네가 난지 나가 니인지 뭐 잘 모른다고요. 좀 더 내려가면 니끼 내 거 같고 내끼 니 거 같고 그냥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이제 나옵니다. 뭐 박수근의 팔레터 이런 거 보면 사람이 몇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희미하고 어두컴컴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내려가면 이제 이 뿌리까지 가는 거죠. 뿌리까지 가면 뿌리는 움직임도 없고 소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보면 뿌리가 움직인다고요. 물을 빨아들이고요.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움직임은 바람에 흔들리는 움직임하고 다릅니다. 잔잔하죠. 팔일무가 바로 그런 잔잔한 움직임을 하고 있습니다. 팔일무요. 움직임이 잔잔하고 소리도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오한 아주 깊이 있는 동작과 깊이 있는 움직임이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팔일무입니다. 그러면 그 동작과 그때 음악이 뿌리의 소리구나, 뿌리의 움직임이구나 이러면 굉장히 의미를 알기 쉽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문화가 다 하나로 가느냐, 전부 다 단일적으로 이렇게 하나로 귀결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잎들이 이제 관심이 생긴다고요. 잎들은 뿌리에 관심이 있는데 뿌리까지 가면 이제 잎에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향에 부모한테 마음이 있는데 부모는 타향에 있는 자녀들한테 마음이 있죠. 반대가 돼버리죠. 우리는 하느님을 알고 싶은데 하느님은 이 세상 사람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다양한 것이 관심이 돼버리죠. 그래서 한국의 다양성은요 굉장히 풍부합니다. 색동저고리 이런 게 있고요. 그림을 그려도 절에 가보면 그 탱화 같은 거 엄청나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양성이 좀 다른 나라에서 하는 거하고 달라요. 이 잎은 다른 나라에서는 그냥 초록색으로 이렇게 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잎이 초록색이 이기 전에 뿌리의 색깔이잖아요. 뿌리의 색깔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초록색 칠하면 그 뿌리는 깊죠. 깊은 맛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깊은 맛이 나오게 하려면 덧칠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옛 그림이나 이런 거는요, 덧칠을 계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색동저고리 보면 그 붉은색은 그냥 빨갛지 않습니다. 심오한 붉은색이고요. 파란색도 좀 심오한 파란색이고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잎이 움직이는 것은 전에는 얄팍한 움직임이죠. 바람에 나부끼는. 그런데 지금은 뿌리의 움직임이라고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심오하고 중후하고요. 그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움직여도 깊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게감이 있습니다. 근데 깊은 마음이 없는 사람은 몸 움직임이, 몸놀림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걸음도요, 이렇게 중후하게 걷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걷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내시걸음이라고요. 그거는 그 깊은 마음이 없을 때 몸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여간 팔일무. 그래서 팔일무를 좀 이런 이해를 하시고 한번 감상을 하시면, 아, 저렇게 잔잔하구나. 하느님의 움직임이 저런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 이어지는데요. 같이 읽어 보실까요? 삼가자 이용철 이러니 자왈 상류벽공이언을 천자 목목을 해치여 삼가지 당고. 삼가자가 아까 개손시, 맹손시, 숙손시 요 삼가입니다. 세 대부, 그 노나라의 실세인데요. 이 세 대부가 그 옹이라고 하는 시경 옹장이 있습니다. 옹이라는 시경의 그 가사를 노래하면서 철상하는 겁니다. 제사 끝나고 제사를 마치고 이제 제사 음식을 거두는 걸 철상이라고 그러죠. 근데 철상을 할 때 노래를 연주하는데 그 가사가 옹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그걸 보고 옹장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이거. 상류벽공이언을. 상은 이 상자가 세 가지 뜻이 있는데요. 일은 서로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상 이럴 때 요 상자 씁니다. 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돕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도울상. 이 돕는다는 뜻으로 쓸 때가 재상이라는 겁니다. 재상. 그래서 재상, 관상, 상대 이런 거, 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류벽공, 상하는 것은 오직 벽공이다. 벽공은 제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돕는다고 해석해야죠. 돕고 있는 것은 오직 제후들인데, 천자 목목, 천자는, 황제는 이 활락하게 가만히 앉아 계신다. 이거는 이제 천자의 잔치하는 광경을 노래한 시입니다. 근데 대부가 이 노래를 하면서 철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부들은 또 마음속에서는 이미 역적이다. 이미 쿠데타를 한 거다. 마음에서는 여건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을 뿐이다. 그 이야기로 이제 하는 겁니다. 이 가사를 어떻게 이 삼가의 뜰에서, 삼가의 그 당 마루에서 취하느냐, 이 노래를 하느냐. 이것을 이제 공자를 비난하는 논리로 보면 계급이라고, 계급사회를 강화한다. 이것이요. 이제 좌파 공산주의에서 보면 계급을 타파하고 사람은 다 같은데 무슨 이 공자는 황제, 이런 제후, 이런 계급을 옹호하는 이제 철학자다. 이렇게 비판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런 개념이 전혀 아닙니다. 공자처럼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한 그런 철학자가 없는데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
마음속에 욕심을 관찰하는 거죠. 왜 대부면 대부로서 살아야지 왜 황제를 욕심내느냐. 그러면 황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기 쉽겠지만 이 잎들이 전부 한 뿌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잎이 나라라고 하고 이게 너라고 하면 우리가 남남이면 싸우는데요. 한 뿌리라는 걸 알면 이제 하나라는 걸 알죠. 우리가 하나가 되면 너는 나처럼 되라고 생각 안 합니다. 너는 너답게 살아라. 네가 행복해져야 나도 행복하다. 그러면 네가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 네답게 사는 거라고요. 나는 내 일을 하고 너는 너 일을 하라.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역할을 분담을 해서 자기 역할에 충실하는 것. 이것이 하늘을 아는 사람들의 기본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천자가 따로 있고 제후가 따로 있고 대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역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각각 역할을 만들면 그 역할에 맞는 이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기본인데 왜 이런 계급을 왜 정했을까? 계급을 정한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모두 가장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행복할까? 행복한 분위기가 되는 것은 가족일 때거든요. 우리가 가족일 때 가장 행복하다. 가족일 때. 그럼 이거를 가족처럼 만들어 보자. 이 세상 사람을. 그러면 이제 부모가 있어야죠. 그것이 천자고요. 형이 있어야죠. 제후죠. 또 아이들이 있어야죠. 그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백성은 천자를 부모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천자는 백성을 자기 아들, 딸처럼 사랑하고 거기에 희생하고 이것이 가장 제대로 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지. 여기에서 사람은 모두 하나다라고 하는 이것을 깔고 있을 때 이것이 계급 투쟁이 안 일어나지. 이것이 없어지는 상태면 사람이 다 똑같지. 니는 천자고 니는 제후고 나는 왜 백성이냐 이런 불만이 생깁니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늘의식이 없는 데서는 이건 용납이 안 되는 철학이 돼버리죠. 그래서 공자가 비난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보면 비로소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도요. 하나라는 개념이 깨지면 바로 싸웁니다. 형은 왜 더 잘 사느냐? 너 몰래 아버지한테 돈 받은 거 있지? 바로 싸운다고요. 그런데 그게 하나라면 형이 더 가져야지. 더 드리고 싶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라는 걸 제거하고 나면 어떤 일을 해도 싸움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공산주의에서는 계급 투쟁이 없냐? 계급 없애고 나니까 새로 계급이 생겼다고요. 왜 생기느냐? 이 세상이 있는데 이거를 통치를 해야 되죠. 모두가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를 뽑아야죠. 그래서 당 간부가 생기죠. 새로운 계급이 나와버린다고요. 그럼 당 간부가 일반 백성하고 국민들하고 똑같이 사느냐?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직업을 가지고 똑같이 산다.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다고 착각을 한 게 공산주의인데요. 그래서 중국에 보니까 요새는 그게 이제 자본주의처럼 돼가지고 없어졌는데요. 1990년대 초기에 우리 연변대학 교수를 여러 분 초빙을 했습니다. 근데 교수가 보니까 새까매요. 그럼 왜 그렇게 얼굴이 새까매졌습니까? 여름 방학 때는 논에 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까말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대학교는 어떻게 되느냐? 전부 똑같아야 되는데 월급은 다 똑같아요. 병원에도 월급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는 교수고 누구는 뭐 저기 경비보고 이런 역할 분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분담을 하는데 교수로 누가 교수 하려고 하느냐? 하기 싫은 겁니다. 왜냐? 월급은 다 똑같은데 책을 많이 봐야 되잖아요. 아무도 하기 싫으니까 당에서 명령을 합니다. 니는 교수해라. 그러면 이제 재수 오몰란 거죠. 이거 책은 열심히 봐야 되고 또 방학 때는 일하러 가야 되고 이거 죽을 지경이죠. 병원에 가면 월급이 다 똑같은데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의사입니다. 왜? 이거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공부도 많이 해야 되는데 월급은 다 똑같아. 그래가지고 당에서 너는 의사해라 이렇게 명령을 받죠. 그거 완전히 또 재수 오몰랐다고요. 그게 병원 앞에 경비하는 사람이 제일 편하고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사가 돼서 그 연구하느냐? 아무도 연구 안 합니다. 학교 교수 되면 이게 망조가 들었죠. 이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거를, 한 뿌리라는 거를 잊어버리고 요 잎들이 다 똑같이 살자. 이건 안 되는 거라고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한 뿌리가 되면 각각 다르게 살아야 서로 자기의 능력도 다 다르고, 그래서 그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그렇게 사는 게 제일 이상적인데, 그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를 못하면 계급 옹호자처럼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것이죠.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